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워 인터뷰에서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를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시도지사 선거, 이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에 이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등록한 예비 후보들을 초청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모두 두 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먼저 광주 서구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등록한 더불어민주당의 박혜자 예비 후보를 초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혜자 예비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20개는 책임지고 앞장서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박혜자 예비 후보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박혜자 예비 후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청취자 그리고 광주 지역민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그 광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박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정치적인 좀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번 재보궐선거 수구 보수 세력의 발목 잡힌 문재인 정부에 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죠. 여기는 이제 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랄지 호남 정치 복원 등 역사적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반드시 선출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광주에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8곳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곳도 국회의원을 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부 이제 야당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를 우리 광주가 주도적으로 네. 결국은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와 광주를 연결시킬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발목 잡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특히 이제 한반도의 우리의 그 비핵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의제가 지금 떠올라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보면 어찌됐든 여당 후보를 하나쯤 내보내서 어떤 그 문재인 정부와 광주 간의 소통 채널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사회 각계각층으로 이제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의 여파가 정치권까지 좀 이제 불똥이 튀었습니다. 상당수 입지자들 몸을 사리고 또 조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예비 후보들에 대한 검증 절차를 아주 깐깐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비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어찌 보면 예. 지극히 당연한 거죠.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네. 보고요. 공직을 하겠다는 사람은 특히 어떤 그 검증되든지 올라설 수 있는 자기가 태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우리가 흔히 남녀 간의 어떤 그 폭력 관계로만 보면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결국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사이에 결국은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결국 최종적으로 인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을 이번에 차제에 개선할 수 있는 우리가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대변혁의 흐름을 저는 네. 형성하게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또 한 가지 여쭤봐야 될 텐데요. 앞서 이제 비핵화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북한 특사 파견 등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행보가 아주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얼마 전만 해도 가장 그 걱정스러웠던 게 뭐였습니까? 북한과 트럼프 간에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그 아주 그 절박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그걸 금방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가져온 가장 큰 전 효과는 결국 남북 우리가 단일팀을 네. 만들어냈고 그 단일팀을 통해서 처음에 김여정이가 왔고 그다음에 김영남이가 왔고 이러면서 결국 그 문재인 대통령과 네.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또 우리가 정말 전대미문의 길을 간다라고 할 만큼 북미 간의 대화가 물꼬가 네. 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5월에 정말 북한과 미국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광경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네. 정말 얼마나 진전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선대 유훈이다. 비핵화를 이렇게 지칭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우리가 정말 그 소망했던 핵의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로 갈 수 있는 네. 정말 발판을 마련한 거 아니냐.
근데 이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역사적인 지금 첫 단추를 풀려가는 시점인데 네. 어찌 보면 미투운동 때문에 이 그 공적 역사적인 공적이 정말 국민 관심사에서 좀 덮여지는 이제 그런 게 제가 사실 안타까워서 페북에다도 올렸어요. 네. 제가 너무 비통하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과업을 우리가 앞두고 네. 그 국민적인 관심을 제대로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예. 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또 이렇게 안타까운 점이 말씀하셨다고 있었어요. 또 이제 공격 당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투 운동을 아니 또 미투 운동 폄훼했다. 중요해요. 예, 중요하지만 폄훼가 아니죠. 예, 참 그건 미투 운동 공교롭게,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라는 거죠. 여기 예. 그 비핵화 문제에 대한 우리 관심을 네.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갈급함을 그 말씀드리는 거 알겠습니다. 있는 겁니다. 예. 앞서 이제 말씀하실 때 예비 후보님께서 김여정, 김영남을 따로 이제 오신 것으로 표현했는데 좀 정정을 해드리죠. 네, 같이 왔었습니다. 김여정, 김영남이 왔고 뒤에 네. 이제 그리고 우리가 김영철이 대북- 왔죠. 예. 예. 우리가 특사가 가고요. 이렇게 됐는데 또 이 방송을 아주 이제 애청자분들께서 자세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좀 네.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네네. 이번 이제 6.13 지방선거에는 전국적으로는 이제 재보궐선거 치러지는 곳이 모두 7곳입니다. 민주평화당에서 이제 이번 차제에 국회 교섭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뭐 계획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 이제 말씀하셨지만 온통 야당 일색인 광주에 좀 여당 의원을 좀 배출하겠다 이런 포부인데 우리 예비 후보님께서는 이번 선거의 전체적인 전망이랄까요? 판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더 판단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네.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지하고 있지만 실제 문재인 정부와 광주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이 지금 제대로 가동되어 있지 그렇죠. 않다. 예. 또 모든 정책은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해야 되는 모든 정책은 사실 국회에서 입법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법치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작업들을 누가 할 거냐. 우리 광주 문제에 대해서. 네. 이러한 애로가 우리 광주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문재인 정부도 반드시 우리가 성공시키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광주의 성공으로 연결시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재선거가 이루어져서 당선이 누군가가 되더라도 임기가 1년 10개월밖에 안 남아요. 예. 그러면 지난 2년의 세월은 우리가 이미 보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년 10개월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가장 힘이 쓴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러면 이 골든타임 때 광주의 문제를 제대로 바로 풀어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가서는 국회 익히느라고 또 300명 의원들을 네. 전부 다 애우자면 예. 그것도 사실 만만치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국회법 절차나 이런 걸 익히다 보면 1년은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 대한 경험 있는 사람이 가서 광주 문제를 국회 내에서 풀어내야 되고 그걸 문재인 정부하고 연결해서 정말 성공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가져야 되는 이번 그 재선거 의미를 그렇게 네. 규정하고 싶습니다. 자녀 임기가 1년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초보가 들어가서는 이 국회 위치를 아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국회는 연습이 없는 거거든요. 노련한 경험을 했던 이 예비 후보가 또 당선이 돼서 들어가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어찌됐든 이제 서구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쟁 구도가 상당히 또 상대 후보도 만만치 않으신 분이 또 나오셨고요. 당내 경선도 치러셔야 할 텐데 이번 선거 전략 어떻게 지금 가져가실 계획이십니까?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어찌 보면 출판 기념회 이제 굉장히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상당합니다. 열립니다. 네. 주말이면 출판 기념회 홍역을 알는데요. 예. 저는 책은 냈지만 출판 기념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시죠? 안 하셨습니까? 제가 어쩐지 부끄러웠습니다. 예. 지역민들께 또 그 폐를 끼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제가 네. 스스로 있어서 하지 않았고요. 다만 개소식만 조용하게 했습니다. 개소식에서는 그도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하고 정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네. 자리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주제로 해서 개소식을 오후 내내 9시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많은 분들하고 예. 제가 대화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왜 박혜자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이제 광주 서구갑에서 송기석 의원이 낙마함으로써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자 예비 후보님께서는 박혜자 예비 후보님께서는 국회의원에게 꼭 필요한 정치 철학은 무엇이라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능력이 중요하지요. 네. 우리 광주 문제를 풀어내고 또 국정을 풀어내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미투 운동에서 말했던 것처럼 네. 이 문제는 우리 시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능력도 능력이지만 깨끗한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대 정신이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능력이지만 검증받을 수 있는 깨끗한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그 중요한 정치 철학으로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언제든지 공직자는 검증대에 설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단련시키는 필요가 있죠. 네. AB 후보님께서는 또 오랜 공직 생활 그리고 학교에서 또 제자들 후학들을 양성하셨고 또 이제 국회에 입성하신 또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은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또 큰 틀에서는 또 국민의 발전, 국가의 발전도 고민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다면 이제 국회에서의 활동과 지역 발전의 그런 고민들 어떻게 좀 조화를 이뤄 나가실 계십니까? 만약에 사실 쉽지 당선되신다면. 않은 일이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4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네. 사실 저희 지역 문제하고 국정과제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의 입장을 포기할 거냐, 국정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방향을 위해서 이제 이럴 때가 종종 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화는 결코 어느 대화처럼 쪽을 쉽지는 선택하셨습니까?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이든지 국정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러나 저희 지역 문제도 최대한 놓치지 않는 이제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큰 틀에서 예. 비정규직이나 또 우리 사회 약자층에게 대한 그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산을 가지고 볼 때도 우리 지역 예산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같이 진행되어야죠. 네. 자, 예비 후보님께서는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그 정책 과제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에서 20개를 실현을 하고 광주 발전의 큰 축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성공적인 수행에 좀 발맞춰 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좀 다소 어렵습니다. 쉽게 좀 말씀해 주시죠. 가령 지금 저희가 네. 어떤 새로운 공약을 내서 문재인 정부한테 추진하기보다는 이미 우리 국정과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광주에서 해야 될 일은.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정과제를 제대로 풀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그 국정과제를 제가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또 제가 제안했던 것도 들어있고, 그래서 보니까 교육 문제, 또 우리 그 복지 문제, 또 여성 문제, 또 문화 문제, 이런 문제는 그동안 제가 해왔던 네. 그 연장선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0대 과제 중에서 20개는 제가 보니까 리스트를 쭉 뽑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앞으로 그동안에도 해왔고 제가 또 추진하면서 마침표까지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네. 설명을 드린 거죠. 그렇군요. 자, 그 이제 공약 좀 고민하고 계신 것 중에 현재 이제 구체적인 추진 사업으로 보니까 문화 융합형 4차 산업 중심 도시 육성, 그리고 아시아 문화전당의 활성화, 7대 문화권 사업, 광주공항 이전 지원 등을 좀 이제 드셨는데 네. 좀 어떻게 좀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사업은 예. 제가 공약에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예. 이제 우리 광주의 국정과제 중에서 지역 공약으로 메인이 뭐냐면 결국 문화융합형 4차 산업 중심 도시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속에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 네. 계획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4차 산업 거점 도시가 돼야 되는데 대전이나 또 혹은 부산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문화수도의 위상, 그 문화 중심 도시, 요거를 우리가 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은 어차피 융합형이에요. 어떤 한 분야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는 형식의 4차 산업의 중심 도시를 우리 광주가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메인 공약으로 채택이 되었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그 서브 이제 그 공약으로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본격적으로 좀 활성화시키자. 예. 그리고 7대 문화권 사업도 좀 조정을 해서 현실화시키자라고 하는 공약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실 과제가 광주 공항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광주 공항을 이전시키는데 앞서서 그 광주 공항 200만 평의 부지에 우리가 뭘 할 건지 그 그림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항 이전의 명분이 사실 희석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주 공항을 이전해서 이 종전 부지에다가
결국은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자라는 걸 제가 세미나도 개최를 했고 네. 또 그 공약을 우리 시당 공약 속에 시당에서 공약 개발할 때 제가 직접 써서 이제 제안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약들은 네. 제가 어찌됐든 첫 제안을 했고 또 그걸 풀어낼 저는 책임도 갖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서구 지역 서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헌신해 보겠다 이런 또 각오로 국회의원에 이제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셨는데 그렇다면 서구 지역에 가장 시급하거나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현안 사업이라면 어떤 점을 좀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2012년 처음 그 국회에 네. 그 출전을 했을 때 그때 지역민들의 가장 큰 뜨거운 그 핫 이슈는 상무소각장 폐쇄였습니다. 서구 쪽은 아무래도 네. 그랬었죠. 그래서 예. 제가 상무소각장을 폐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 국비 예산 전액을 45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들여서 100% 해서 양과동으로 네. 이전을 시켰습니다. 제가 공약을 지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럼 이 소각장 부지를 어떻게 재활용할 거냐 이 문제가 남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한번 그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문화 복지 복합 타운을 좀 해보자 이런 네. 이제 이렇게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제가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공백이었더라고요. 예. 전혀 진전이 없어요. 아하. 이전을 했으면 거기에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계획이 추진하는 게 나와야 있어야 되겠죠. 되는 예, 거죠. 예. 근데 뭐 용역한다고 계속 지금도 허송세월 거기에 대해서 보내고 있죠. 시간만 보내고 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2년의 공백 기간이 참 이렇게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도 이제 네. 내년이죠. 근데 뭐, 그 세계 예. 수영 선수권대회도 네. 사실은 그 비사가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 법에는 국제대회는 5개 대회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종합적인 스포츠 대회만 지원을 해요. 그래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같으면 단일 그렇죠. 종목이잖아요. 수영만 하니까. 그래서 예. 수영 대회는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5개 대회했던 것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추가해서 6개 대회로 법을 개정을 했어요. 문화체육 상임위에 계셨죠? 예. 예.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그 당시 그 여당 의원들을 설득했는지 몰라요. 네.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본회의장에서 사인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그렇군요. 여당 의원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데가 본회의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기어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동의서를 받아냈던 예. 기억이 알겠습니다. 납니다. 그게 이제 내년에 이제 참 전 세계적으로 수영 선수들이 이제 와서 이게 치러지게 되고 자, 최근에는 이제 우리 지역의 또 뜨거운 관심사라고 한다면 5.18 특별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네. 물론 이제 헌법 전문 수록 진실 규명 등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좀 내놓긴 하지만 여전히 좀 조사위원회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이래서 뭐 제대로 진실 규명이 되겠느냐 이런 아쉬운 목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 어떻게 보시고 어떤 활동 계획 가지고 예, 계십니까? 이제 5.18 특별법이 사실은 5.18의 진실을 규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불거진 의혹이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했다. 또 이제 거기에다가 전투기도 폭격을 대기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에 대해서 정말 이 민감한 사안을 제대로 수사를 하자면 수사권과 말하자면 기소권을 없이 어떻게 저는 그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그 보완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저희가 담는 것은 우리 광주 시민들의 어찌 보면 염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4.19와 그 뒤를 이어서 네. 그다음에 5.18을 통해서 이제 6월 혁명 그래서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는 촛불에 이르기까지 네. 그 일련의 민주주의 완성 과정을 우리 헌법에 우리 민주주의 정신으로 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저는 5.18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실은 명예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 전문에 싣는 것도 결국 보수 야당들이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자, 이제 20년 넘게 행정의 일선 현장에 계셨고요. 또 정치 현장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지방자치 이제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이 수평 관계라기보다는 상하 수직 관계이지 않나 좀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죠. 이런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 강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대학에서 네. 사실은 이제 여러 과목을 가르치지만 행정학 교수로서 정부 간 관계를 가르쳤어요. 전공이시군요. 예, 그래서 중앙 예.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종속적인 상당히 수익적인 관계였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렇죠. 예, 지방자치. 근데 이제 제도가. 지방자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수평적인 관계로 바꾸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앙 정부는 중앙 정부의 일이 있고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의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할을 나누어서 사실은 하는 건데, 그래서 지방 분권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역 간의 재정 격차, 이 그 재정적인 격차가 큰 지역의 경우에는 분권하게 되면 자칫 어려운 지역은 더 그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 분권이나 자치 분권과 동시에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한 축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분권과 그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건 두 축으로 같이 가줘야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말 영세한 이 중소상인분들 정말 좀 힘들어하십니다. 인력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중소상인 그리고 사회적 기업 대표들을 잇따라 좀 만나고 계시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네. 듣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던가요? 현장에서. 참 안타까운 얘기들은 제가 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최저임금을 올려서 대부분의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도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입을 최저임금을 이제 맞춰주다 보면 네. 그 전에 더 먼저 들어온 선임들하고 월급 차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그러면은 있겠네요. 예, 5, 6년 된 사람하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하고 임금 격차가 전혀 안 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 사람들을 더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선임들을 더 올려줘야 되는 그런 이제 네. 애로가 있다라는 현실적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네. 또 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보다도 근로시간 단축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정말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그 어렵다. 이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네.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그 사람 구하는 문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이런 애로를 참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이제 엠마우스 일터 같은 데를 그 가 보면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 장애우들이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하는데 예. 어떤 그 장애인 그 시설로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해서 인상이 됐는데 실제로 지원은 정부 지원은 중복적으로는 못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임금은 올랐어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장애 그 시설로서 지원을 예.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배제가 되는 거죠. 이중 지원은 못 받는 예. 거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들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 공무원들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그 이해도가 좀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기본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참 이제 약간의 이제 공백 기간을 가지고 물론 이제 시당 활동도 하셨긴 하셨지만 이 오랜만에 이제 현장에서 또 선거 운동을 하시게 되는데 좀 어려움이랄까요? 어떤 점이 있으십니까? 좀 근데요, 새로우실 텐데요.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지난 5월 9일 대선을 뛰었잖아요. 네. 정말 제가 2년간의 공백 기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중간에 대선이 있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뛰었고요. 예비 시험을 치르셨다 이런 예.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대선 끝나고 제가 이틀 후에 전대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럴 만큼 예. 저도 죽을 만큼 뛰었어요. 그래서 예.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정말 기쁨이 저한테는 감동이었고요. 이제 가장 큰 애로라면은 아무래도 여성 정치인이 아직까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아무래도 저녁이면 많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여성 후보들은 그런 이제 요즘 그 뭐 분위기상도 예. 그 많은 사람 아무래도 좀 만나기가 제약이 제약이 되겠죠. 있지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부인이 없다. 제가 여기서 항상 나도 마누라가 필요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인들이 적극 남성 후보들은 도와주잖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혼자 뛰는 거잖아요. 예. 자, 6월 13일 이제 지방선거,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서구갑 이제 뛰어드셨는데 끝으로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 결국 정치는 네. 그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거든요. 지역민들의 정말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솔하게 일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또 생방송으로 출연해 주셨는데요.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